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채가 GDP의 300%에 육박하거든요. 이거는 미국 국가부채보다 2배 이상 많아요. 일본이 엔저 정책을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8차례를 펼쳤는데 30여 년 동안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0.8%란 말이에요. 엔저 정책 펼칠 때마다 경제난은 심화됐고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왔어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은 미국 국민과 기업의 피, 땀, 눈물을 요구를 해요. 이걸 트럼프가 미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요구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분히 포퓰리스트란 말이에요. 물론 관세 폭탄을 던지면 일시적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긴 해요. 근데 이 기간 1년도 안 가요. 지금까지 관세 인상을 통해서 국제 수지를 개선한 사례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아주 높아요. 즉각 인근의 나라들로 전염이 되고 전 세계 경제에 금방 전염이 돼요.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는 미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거품이 지나치게 커져 있어요. 이 커진 거품이 꺼지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입니다. 최근에 경제병약 책을 써서 여러분과 이렇게 자주 뵙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재정적자나 국가부채가 경제공황이나 혹은 이제 금융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역사가 비교적 오래됐어요. 세계 대공황 당시에 1930년대 초에 어빙 피셔라고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대공황이 부채 디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했다고 이제 주장한 뒤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재정적자나 국가부채 이게 경제공황이나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미국의 재정적자가 큰 건 사실이고 누적 부채도 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터지진 않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채가 GDP의 300%에 육박하거든요. 이거는 미국 국가부채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금융위기는 아직 안 터졌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재정적자나 국가부채가 금융위기를 일으킨다, 경제공황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는 타당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어느 경제 문제이든지 한 면만 보면 반드시 오판을 해요. 항상 양면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져요. 그래서 가격을 보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양면을 봐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채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잖아요. 금융기관의 대출은 어느 경우에 많이 늘어날까요? 자본 축적이 충분해야 증가를 해요. 그렇다면 자본 축적이 경제에 부정적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이죠. 자본 축적이 많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도 높고 성장률도 높아요. 그래서 부채가 경제 위기나 혹은 금융공황 같은 재앙을 불러온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자나 국가부채가 아니라 사실은 경상수지 적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에 잠깐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증가 속도가 빨라요. 아직은 감당할 수준인데 앞으로 더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GDP의 4%를 넘어가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그 초입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증가하면 문제가 돼요. 이게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재정적자 또 국가부채 이게 경제공황이나 경기후퇴 이런 걸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트럼프가 여러 나라의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관세 폭격을 난사하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너무 크다. 우리 이 미국에서 창출된 이 소득이 외국으로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빨려 나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미국 달러는 국제 기축통화잖아요. 세계 교역이 증가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나라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외환보유고를 그만큼 더 많이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국제 교역의 증가에 따른 수요와 또 외환보유고를 쌓기 위한 수요, 이 두 개를 합한 것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적으면 문제가 안 돼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국제 경제의 통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국제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고 또 국제 기업도 커가려면 당연히 통화량이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가 아닌데 지금 현재 증가하는 속도만 낮춰주면 되는데 트럼프가 그런 경제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경상수지 적자가 커져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까지 달러를 발행해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다른 나라의 제품들을 수입해 올 수 있었는데 그 덕을 많이 보면서 지금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만 달러에 육박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반토막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은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미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먼저예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수출 경쟁력이 향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도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은 미국 국민과 기업의 피, 땀, 눈물을 요구를 해요.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한다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해야 하잖아요. 일시적인 고통도 참아내야 되잖아요. 다른 좋은 일도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데 이걸 트럼프가 미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요구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분히 퍼피리스트란 말이에요. 국민들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정치인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펼칠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관세 폭탄을 던지면 이게 일시적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긴 해요. 근데 이 기간 1년도 안 가요. 지금까지 이 관세 인상을 통해서 국제 수지를 개선한 사례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돼요. 아주 짧은 단기간에는 그게 개선되기도 하는데 6개월 이상 지나면 바로 경상수지 적자는 오히려 더 커져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968년도에 집권한 닉슨이 지금보다 더 격렬한 반응을 보여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를 해요. 추가로. 기존에 있던 관세에 덧붙여 10%를 이제 벌칙성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고, 거기에다가 MFA라고 다자간 섬유협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섬유 수출에 대해서 쿼터를 할당을 해요. 섬유 제품별로 쿼터를 일일이 다 할당을 해서 섬유 수입을 규제를 해요. 당시만 하더라도 섬유 산업에서의 경상수지 적자가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또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각 수출국들에게 자율 규제를 강요를 해요. 또 자동차 수출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또 자율 규제를 강요를 해요. 그런데 그걸 다 성사를 시키는데, 그래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커지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죠. 1976년에 카터 정권이 들어서는데, 카터 정권은 닉슨 정권 실패했던 정책을 반면 교사 삼아서 정반대의 정책을 펼쳐요. 모든 규제를 다 풀어서 미국 기업들과 미국 경제 전반을 국제 경쟁에 노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의외로 미국의 경쟁력도 살아나고 그리고 성장력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강해져요. 그러면서 성장력도 커져요.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력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 경제의 성장력, 경쟁력도 향상이 돼요. 불행하게도 이제 1978년 말에 제2차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경제난이 찾아와서 카터는 이제 재선에 실패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선거에서 승리한 닉슨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개방을 하고 기업과 미국 국가 경제 전체를 더욱 더 많이 노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그걸 이제 흔히 신자유 정책이라는데, 개방화, 민영화, 규제 완화, 이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쳐요.
그걸 자기가 자기 이름을 따서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 뒤부터 독일, 일본 경제에 계속 뒤처지기만 했던 미국 경제가 이제 일본과 독일 경제를 계속 추격하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보통신 혁명을 일으켜서 그게 이제 그 산업이 번창하면서 미국이 일본 경제와 독일 경제를 다시 앞서게 돼요. 그럼 금방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보호무역주의가 과연 국가 경제의 앞날에 바람직한 것인가? 관세 전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거 금방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와 이제 그 강요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국제 교역이 활성화되고 또 세계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축 통화의 추가적인 공급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은 이제 달러와 유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달러의 규모가 훨씬 크죠. 달러가 세계적인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달러의 기축 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다른 나라의 통화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어떤 기축 통화가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의 통화가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뒤따라야 돼요. 첫째는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나라에서 그걸 보유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다른 어떤 통화나 혹은 다른 어떤 재화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어야 되고 그 거래에 비용이 거의 안 들어야 돼요. 셋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의 외환시장에 충분히 발달을 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라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환율에 대한 정책 개입도 최소화되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 정책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국 통화 가치를 갑자기 떨어뜨리거나 갑자기 상승시키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정치 체제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정치가 불안해지면 통화 가치는 급락을 해요. 그럼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정치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돼 있으면 정치 체제도 안정되는 게 일반적인 역사적 그 경험이에요. 따라서 그런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EU의 유로를 제외하고는 그런 조건을 갖춘 나라가 없어요. 근데 EU의 유로는 EU와의 거래 그리고 EU 내에서의 거래에서만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 규모가 좀 작아요. 그게 지나치게 커지면 EU 내에서 물가 불안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우려 때문에 EU의 중앙은행이 EU의 통화를 늘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지금 충분히 못하고 있어요. 그 밖에 어떤 나라 통화도 기축통화의 역할을 당분간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항상 여러 사람이 화두에 올라요. 그게 경기 후퇴를 초래하고 또 자체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한때 2%대까지 떨어졌던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4%대까지 와 있어요. 그게 이 %를 넘어가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경상수지 적자가 커졌다는 얘기는 달러가 그만큼 추가로 공급됐다는 얘기고 공급이 많아지면 그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요. 그럼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유동성 수축이 투자, 고용, 생산 등의 경제 활동을 수축을 시켜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경기가 후퇴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부도위기가 금융위기를 일으킨다 혹은 경기 후퇴를 초래한다 이것보다는 경상수지 적자가 더 커지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은 1,470원을 육박해 있더라고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2024년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도 무려 990억 달러예요. 이 얘기는 지난해 한 해에만
990억 달러의 외환이 국내 외환 시장에 추가로 투입됐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그만큼 많아졌잖아요. 그럼 환율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란 말이에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져야 되니까. 이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 정부가 환율이 높아야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도 호전된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고환율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환율이 높은 것이지 지금 그 정상적인 수준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환율은 한때 899원까지 떨어진 적 있어요. 이후에 그게 2007년 10월일 거예요. 그때도 우리 경상수지 흑자는 컸었고 마찬가지로 수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900원 아래였을 때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국민들 경제는 아주 심각하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자금난 때문에 헤매는 그런 기업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고환율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정부는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따라서 수출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모든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을 증가시켜야 경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또 국민들도 그 덕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해요. 근데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두 개라고 얘기하면 누가 이 말에 대해서 믿겠어요. 부가가치든 매출액이든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은 우리 GDP의 10%가 안 돼요. 약 9%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내수예요. GDP의 91%인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확장이 되겠어요? 아니면 환율이 오를 때 확장이 되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내릴 때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환율이 내리면 우리 수입에 의존하고는 주요 자원들 다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자원을 값싸게 사오면 기업들의 이익이 급증할 거 아니에요.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면 기업들은 생산도 늘리고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익이 더 커지니까. 환율이 떨어져야 성장률도 높아지고 국민들도 경제 번영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우리 정부가 몰라야지. 모르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정부는 맨날 그래요. 환율이 높아야 수출도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경상수지 적자일 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일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일본이 엔저 정책을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8차례를 펼쳤는데 30여 년 동안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0.8%란 말이에요. 엔저 정책 펼칠 때마다 경제난은 심화됐고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초단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실만 보더라도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 가격 깎아달라는 요구를 해요. 우리 업체들은 거의 다 응해요. 설령 그런 요구 없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수출 가격 깎아줘요. 더 많이 팔아야 더 많이 이익이 남으니까 스스로 깎는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풀코스트 경제 원리라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환율이 올랐으니까 달러로 환산한 수출액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반드시 수출은 줄어요. 근데 경제학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많이 증가한다고. 근데 경제학이 무능하니까 우리 그 경제학에 매달려 있는 우리 경제 관료들도 같이 무능해지고 있어요. 그게 좀 경제학자로도 할 얘기는 아니지만 경제학이 너무 무능하니까 그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경제난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정책의 힘이 약해져요. 반면에 시장의 힘은 더 강해져요. 지금 우리 정부가 강력한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치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끌어올려놨어요. 높은 수준을 유지해요. 근데 경제난이 풀리지 않으면 이 정책의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니까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에 들어오니까 환율은 시장에 힘에서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벌어진 일이지만 일본은 무려 8차례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정부가 엔화 환율을 끌어올려 놓으면 시장의 힘이 그걸 끌어내렸어요. 또 올려놓으면 끌어내리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걸로 보면 되잖아요.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니까 지난해 한 해에만 990억 달러니까 98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흑자는 무려 1조 2천억 달러예요. 앞으로 우리 환율은 정부가 공격적인 환율 방어 정책만 펼치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미국의 주식 투자 등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환율이
1,470원에 육박하는데 이게 만약에 1,000원까지 떨어져 봐요. 환차손만 47%가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으면 환차손이 50% 가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특히 향후의 환율 동향에 관심을 깊이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 기록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냐고, 그것도 장기간 기록하냐고 물었을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1원칙은 손해를 안 보는 거다. 제2원칙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아는 것에만 투자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국민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주식시장도 이 경쟁의 장이잖아요.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잖아요. 비싸게 팔았는데 다른 쪽에서 싸게 사서, 한쪽에서는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받는데 다른 쪽에서 그걸 샀다가 가격이 떨어져요. 손해를 보잖아요. 경쟁의 무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아는 것보다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 미국 국민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겠어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환차선이 우려가 되잖아요. 그럼 그 손실 먼저 가장 생각을 하고 이 투자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무려 1,200억 달러예요. 이 1,200억 달러가 장차 환차선이 생기면 얼마만큼 줄어들지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 수출업체들이 애써서 피땀 흘려서 쌓아놓은 외환이잖아요. 그게 주식 투자자들이 다 까먹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일입니다. 16년 전망이라는 게 참 2년 후 얘기인데 올해 이제 3월이니까 2년 안 됐네요.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인데 2025년 앞으로의 전망도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상황이 아닌가 싶은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성장률은 바로 마이너스로 가요. 금융위기 터졌는데 마이너스 안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EU 어느 한 나라에서 무엇인가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 터지면 그 나라에서 즉각적으로 금융위기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즉각 인근의 나라들로 전염이 되고 전 세계 경제에 금방 전염이 돼요. 그러면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는 미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이 지금 올라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거품이 지나치게 커져 있어요. 이 커진 거품이 꺼지면 그 꺼진 만큼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리 환율 전망도 제가 쉽게 못하겠어요. 이 금리가 터지지 않는다면 우리 환율은 시장에 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경제부총리가 워낙 강하게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답답해요. 현실은 외면하고 경제 이론에만 집착해 있어요. 현실이 우선이에요. 경제 이론이 우선이에요. 세계 경제사가 한 번도 예 없이 증명을 해왔잖아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줄고 경제난은 더 심화된다. 이건 증명해왔는데 그 현실을 봐야 되는데 이론만 보니까 고환율 정책을 줄기차게 강력하게 펼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터지잖아요. 그럼 또 위기의식이 또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수가 있어요. 환율이 장차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러면 5, 6개월 후 혹은 1년 후에 외환이 필요한 사람들이 미리 외환을 사게 돼요. 조금이라도 더 값싸게 외환을 사놔야 손해를 면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수요가 배가 되면서 환율은 더 폭등해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꺾여지면서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금융기관들 도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환율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봐요. 일본 경제 살아났다는 얘기들을 사방에서 해요. 또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연 일본 경제가 살아났을까요? 일본은 지난해 2024년 성장률이 0.1%예요. 성장률 0.1%가 살아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일본의 경제는 지금 1991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5년 동안 초장기 정체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0.8%에 불과해요. 물론
일본 주식시장은 1980년대 말에 4만에 육박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추락해서 한때 7,00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지난해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4만을 뛰어넘었어요. 이게 그것 때문에 일본 경기가 살아났다고 전부 다 환호를 했었고 일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행복했겠죠. 그것 때문에 일본이 살아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일본 주식시장이 살아난 것은 일본의 기업들의 경영수지가 호전돼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엔캐리 자금 때문에. 엔캐리 자금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엔캐리 자금이 뭐냐면 국제금융자본들이 일본은 지금 기준금리가 0.25%예요. 아주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국제금융자본들이 일본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미국 등 금리도 높고 주시장도 호조인 또 달러도 강세인 미국 등에 투자하는 걸 엔캐리 자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 국제금융자본들은 일본이 엔저정책 8번이나 펼쳤는데 다 실패한 걸 알아요. 정부가 환율을 끌어올려놓으면 다시 시장에 낮췄고 또 올려놓으면 또 낮췄고 그런 일을 8번 반복했으니까 장차 일본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 엔캐리 자금은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이게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차손을 해증을 한 게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한 거예요. 엔캐리 자금만큼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한 금융자본은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이 생겨요. 외국에 투자했던 엔캐리 자금이 그쪽은 환차손이 생기는데 이게 서로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증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진짜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엔캐리 자금과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한 자금이 서로 청산이 이루어져요. 바로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연기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본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붕괴될 수도 있어요. 처참하게 붕괴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반토막 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일본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도에도 전년도보다 30%나 증가했어요. 따라서 일본 환율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일본 정부가 강력한 환율 방어 정책을 펼쳐서 지금 엔화 환율이 달러당 한때 160엔대를 돌파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기 부재는 더욱 심화됐고 여기에 따라서 고환율 정책의 힘은 점점 약해졌어요. 정책의 힘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의 힘이 강해지면서 지금은 일본 엔화 환율이 달러당 140엔대로 떨어져 있어요.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는 건 뻔하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론은 틀렸어요. 현실은 반대란 말이에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왔어요.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일본도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자만심, 자신감이 지나치게 강해요. 나는 틀리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을 자꾸 펼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8차례나 고환율 정책을 펼쳤는데 단 한 번도 일본 경제를 못 살려냈으면 거기에는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나친 자만심? 이런 게 그 반성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것은 일본 관료들이 무능 아니에요. 경제 이론이 무능해서 그래요. 경제 이론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일본은 그 거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어요. 수출품은 일본 내 비용으로 생산을 했는데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은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경제난은 심화되죠. 근데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수출업체는 환전을 할 거 아니냐. 그 환전한 돈은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뭘 모르냐 그러면 물레방을 한번 돌린 물은 그 자리에서는 전혀 힘을 못 써요. 경작에 그런 운동에너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즉각 해외로 유출되더라도 그걸 환전한 돈은 일본에 남아있으니까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물레방을 한번 돌린 물은 그 현장에서는 전혀 힘이 없다니까요. 경제를 돌리는 힘이 없어요. 운동에너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경제학에는 그 개념조차가 없어요. 우리 경제가 이미 일본 경기를 따라잡았어요. 2023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더 많아요. 2년 전에 이미 따라잡았어요. 그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그럼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를 다시 따라잡을 수 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일본은 지난
3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0.8%가 경기가 극단적으로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일본 국가 경제의 성장력과 경쟁력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따라잡겠다? 물론 한국 경제도 2009년도부터서는 경제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작용 후유증이 좀 적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따라잡는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규모가 일본이 더 커요. 그래서 일본이 당분간은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엔화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면 일본 경제는 호황을 누릴 수 있고 성장률도 높아져서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는 GDP 대비 비율로 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질 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그때부터는 다시 환율로 상승을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에만 해도 GDP 5.8%예요. 계속해서 떨어져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5에서 10% 떨어진다 그러면 6년, 10년도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동안에 우리 성장률이 계속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본 경제는 우리 경제를 앞으로 전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중국 경제가 도약을 시작하기 시작한 게 등소평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그랬잖아요. 특히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외국 자본 유치였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으로 유치 정책을 펼쳤었잖아요. 우리 기업들 많이 갔어요,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아니면 중국 경제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업체도 많이 중국에 진출했지만 당시에 중국 수출업체들은 우리나라 아니었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었어요. 부품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가져다 쓴 것은 물론이고 그 제품을 만드는 기계들도 거의 다 우리나라에 수입해 갔어요.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 기계를 수입해 오려면 그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우리나라가 딱 중국 수준에 맞는 기계를 공급해 줬어요. 시진핑이 2012년도에 집권한 직후부터 중국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개혁개방 정책도 후퇴했고 외자 유치가 아니라 외국 자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어요. 자국 기업 키운다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성장률은 높아졌고 민주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후퇴하면 경제는 쇠락했어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정치 민주화는 물론이고 경제 민주화까지 지속적으로 후퇴했어요. 지금 시진핑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는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2021년도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어요. 헝다, 비구이안, 완다 부동산 1, 2, 3위 기업들이잖아요. 지금 도산 상태에 있잖아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중국에서 금리가 터졌어요.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예요.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금리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걸 억지로 지금 막아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계가 와 있어요. 조만간 국영은행 중 하나가 뱅크런 사태를 맞거나 아니면 경영수지가 악화돼서 파산 지경에 놓이게 되면 금리는 금방 터져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더라도 어떤 트리거의 역할을 어떤 사태가 터지면 중국은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터졌고 지금 계속해서 물밑에서지만 진행하고 있어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10년 정도의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광기간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패닉이 오는데 이게 반년에서 1년 그리고 붕괴가 오는데 그게 또 반년에서 1년 그리고 그 다음에 장기 정체기가 와요. 이게 한 5, 6년 정도 걸려요. 지금 중국은 2021년도에 붕괴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지나치게 과도한 정책 개입을 통해서 그 기간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2026년, 27년은 돼야 살아날 기미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금리가 터질 것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터지든 중국에서 먼저 터지든 금리가 터지면 중국은 또다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제난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날이 아주 불투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살아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맞불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때는 그걸 진화하기 위해서 그 앞 진행 방향에 미리 맞불을 놓잖아요. 맞불을 놓으면 이제 그 숲을 태워야 되니까 손실이 크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맞불 작전을 못 펼치는데 그렇게 해야 통제 불가능한 산불은 진화할 수가 있어요. 경제도 그런 정책을 펼칠 때 지금과 같이 통제 불가능한 경제난 이것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단기간에 극복했던 이유가 그런 정책 때문이에요. 외환위기가 닥치자마자 우리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펼치니까 당시에 외환위기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총 수요도 감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총 공급 능력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총 수요가 총 공급에 비해서 우위인 시장이 조성이 됐어요.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그 공급자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공급자 시장이 조성이 되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자가 먼저 찾아와요. 소비자가 먼저 찾아오면 수송비 안 들어요. 판촉 비용 안 들어요. 재고 비용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살아남은 기업들의 경영 수준은 금방 호전이 돼요. 기업이 이익이 커지면서 기업은 생산, 고용, 투자를 늘려요. 더 많이 생산해야 더 많이 팔 수 있고 그래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펼쳤던 것이 총 공급 능력을 총 수요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했었고 그게 공급자 시장을 조성해서 우리 경제가 불과 1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했어요. 중국도 그 정책을 펼치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경제난에서 벗어나서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그동안에 지나치게 과도한 독재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국민들의 신임을 잃고 있으니까 구조정책 펼치면은 경제는 일시적으로 심각해지잖아요. 정리해고 많이 당할 거 아니에요. 기업 도산 사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국민들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정권 하에서는 그런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 맞불 작전의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중국의 경제가 참 어렵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주류가 화족이잖아요. 이 화족은 우리 민족을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어요. 굴복시켜본 적이 없어요. 고려시대에 우리를 굴복시켰던 것은 몽골족이었어요. 또 청나라가 조선을 굴복시켰던 것도 만주족이었어요. 화족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침략했다가 왕조가 망한 것은 몇 차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게 어떤 그 열등감으로 작용했달까? 이제 그게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같은 동양인인데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잖아요. 자기네들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지금 경제는 심각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정부는 물론이고 그 국민들까지 한국을 질시하고 그리고 견제하는 심리가 강해진 것 같아요. 중국 경제 한 나라만 경기 침체가 아무리 심각해도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편하게 우리 기업과 국민은 위기에 강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요. 우리 엔터업계가 그랬잖아요. 한한령으로 한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했잖아요. 지금도 공식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엔터업계는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개척했고 미국을 빌어서 중남미 시장, 북미 시장 모두 다 새롭게 개척해놓고 유럽 시장,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해냈잖아요. 우리 국민과 기업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한 나라가 어렵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세계적인 금리가 터져서 전 세계 경제가 경제난에 처하면 우리 경제도 그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요. 더 이상 개척할 시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절대는 아니겠죠. 중국도 얼마든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고 또 인구도 많고 시장도 크니까 미국보다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중국은 시진핑이 물러나더라도 설령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민주화가 진행될 수 있겠어요? 다당제가 정착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진핑도 문제지만 중국의 정치 체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을 뛰어넘는다? 이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제난이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 성장력은 세계 최강이고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의 경제 정책이 최강의 경쟁력, 최강의 성장력을 발휘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고환율 정책이에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환율이 상승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내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은 환차손을 입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환차손 입게 되죠. 그러면 그 환차손을 피해서 국제금융자본은 우리나라를 이탈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자본도 달러는 강세를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환율이 높으면. 그러면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국내 금융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이 되고, 유동성이 수축되면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키면서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을 수축을 시켜요. 통화량이 수축이 되면, 통화는 우리 몸에 그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혈액이 갑자기 줄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내 몸의 여러 기능들이 악화되잖아요.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통화량이 수축되면 생산, 고용, 투자 이게 극단적으로 악화돼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이런 상식적인 추론도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에서는 반드시 경제난을 겪었어요.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 있잖아요. 일본, 독일, 대만 이런 등등은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국들에 비해서 성장률이 낮아요. 이런 현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실패했던 엔저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일본은 엔저 정책 8번 펼쳤는데 경제는 점점 심화됐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한번 전환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근데 경제가 반대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경제 관료들이 쉽게 경제 정책을 전환을 못 시켜요. 우리 이 역사에서는 환율이 떨어질 때 수출도 호조였었고 경상수지 흑자도 커졌고 그리고 경제도 호황이었던 사례가 2번 있어요. 198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중반만 말씀드리자면 2001년 말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이게 2007년 10월에는 907원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약 45%가 절상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우리 수출은 무려 2.5배가 증가했어요. 연평균 증가율이 17%예요. 예년에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또 그 사이에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 커졌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2001년 말에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2007년 10월에는 97,700원밖에 못 벌어요. 기업 망하게 생겼잖아요. 기업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거 아니에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150달러짜리 개발했었어야 했고 200달러짜리 추가로 개발했어야 겨우 살아남았어요. 기업들의 그런 결사적인 노력이 우리 수출을 급증을 시켰고 경상수지 흑자도 키워놨고 그리고 우리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 성장력을 키워놨던 거예요. 그런 모범 사례가 있잖아요. 그때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정책을 펼쳐야지. 왜 일본에서 8차례나 실패한 정책을 우리 정부가 그걸 반복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고환율 정책을 어떻게 펼치겠어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의 하락을 압박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출품 우리 돈으로 만들었는데 소득은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나라는
경제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정부예요, 지금. 그게 제가 지금 가장 답답한 그 마음인데, 이거는 경제학이 무능해서 그래요. 우리 관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제발 이론이 틀렸으면 좀 이론을 폐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제 전문가들, 언론, 그 일반 국민들도 IMF 위기라는 말을 자꾸 써요. 그때 심각했죠.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 그러면서 환란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심각했어요. 근데 IMF가 그 외환위기를 초래했어요? IMF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IMF 위기라고 불러요, 그거를.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외환위기라는 게 뭐죠? 외환보유고가 고갈돼서 터진 사태 아니에요. 그 외환보유고는 왜 고갈돼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에 우리나라 그 누적 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435억 달러예요. 90년대 중반에 외환보유고보다 2배나 더 많았어요. 당연히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 경상수지 적자가 갑자기 급증했을까요? 국내 경기가 과열돼서 그래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생산 능력보다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그렇게 커졌던 거예요. 그럼 왜 경기가 과열됐겠어요? 우리 정부가 1993년 말에 경기를 살린다면서 화폐 발행액을 무려 42%를 증가를 시켜요. 경기가 일시적으로 상승해. 근데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다시 하강할 조짐을 보이니까 1994년 말에 재정 지출을 무려 43%를 증가를 시켜요. 당연히 경기가 과열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화폐 발행을 증가시킨 당국자, 재정 지출을 그렇게 크게 증가시켰던 당국자가 외환위기를 일으킨 책임자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IMF를 탓해요? 당연히 IMF 탓하면 좋죠. IMF 위기하면 IMF가 우리 외환위기를 초래했어, 이런 판단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IMF를 일으킨 정작 당사자들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 당국을 비롯해서 어용 경제학자들이 그 용어를 만들어 놓고 쓰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그걸 지적을 안 해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 반성도 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는 반복이 돼요.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누군가는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그 IMF 위기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사에서 외환위기를 가장 단기간에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어요. 당시 외국의 그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아니 20년 안에만 외환위기를 극복해도 다행일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외환위기라는 거 그만큼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복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1999년 말 외환보유고가 무려 522억 달러로 증가를 해요. 과거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고보다 무려 2배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외환보유고 고갈위기에서는 벗어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98년은 외환위기 때문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5.5%를 기록해요. 근데 99년에는 성장률이 11%를 넘어가게 되고 99년에는 또 99%를 넘어가요. 가장 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해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외환위기의 부작용과 후유증도 빈부격차 확대랄지 뭐 이런 것들도 다른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적었어요. 근데 IMF 위기라는 거야. IMF가 우리나라에 구제금융해줘서 외환보유고가 고갈돼서 수출 수입이 완전히 고갈돼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그런 상황을 IMF가 막아줬잖아요. 고마운 존재인데 IMF가 마치 외환위기 일으킨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난이 심각한 건 사실인데 그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도 있고, 아니 오히려 경제 호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제난을 초래한 원인이 뭔가를 알면 금방 그 타겟층은 발견해낼 수가 있잖아요. 고환율 정책이 우리 경제난을 초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만 폐기하면 경상수식자는 대규모니까 환율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들 미국에 있으면 환차손 생길 거 아니에요. 국내로 돌아오면 환차익 생기잖아요. 그럼 국내 금융자본만 돌아오냐? 아니에요. 국제 금융자본도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겨요. 환율이 지금
1460원대에서 1000원대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환차익만 46%예요. 환차익이 46%인데 어떤 투자 수익이 그보다 높겠어요. 그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럼 국내 유동성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이 풍부해진 유동성이 경제 활동을 촉진을 해요. 투자, 고용, 성장을 촉진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국민들은 경제 번영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부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우리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또 국제 경쟁력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국제 경쟁력이 높으면 성장 잠재력도 높아요. 우리 지금 만성적인 국제수 흑자잖아요. 지난 한 해에만 GDP의 5.8%의 경상수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성장률은 5.8% 이상이 돼야 한다고요. 경상수 흑자에 의해서만이라도 이게 경제학의 소득이론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 겨우 턱걸이했어요. 고환율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고환율 정책만 폐기하면 언제라도 우리 성장률은 5%, 6%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이상 올라가면 또 경기 과열이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겠지만은 성장률이 한 6%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률이 높아지잖아요. 우리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예요. 이게 5년 후에는 6만 달러 넘어가요. 10년 후에는 10만 달러도 넘어가요. 그럼 우리 국민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목소리가 좀 높아집니다.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만 폐기하면 우리 경제는 바로 살아나요. 설령 세계적인 금리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그걸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금융이라는 것은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적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진행하는 게 금융인데 그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해낼 수 있어요.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니까 당연히 그걸 차단해내고 오히려 경기를 상승시키는 쪽으로 전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우리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걸 성공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고 오히려 다른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만 홀로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금융자본이 무려 1200억 달러예요. 주식시장에 투자한 것만 따져서 그래요. 또 다른 나라에 투자한 금융자산도 엄청 커요. 우리나라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기록한 경상수지의 누적 흑자가 1조 2천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4천억 달러 남짓은 외환보유고로 우리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8천억 달러는 우리나라가 순회의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총금융자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갚아야 될 돈, 우리가 빌려온 돈,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자본 이걸 다 제하고 순해외 금융자산만 무려 8천억 달러예요. 환율이 떨어져 봐요. 그것만 돌아와도 얼마든지 국내 유동성 풍부해지고 성장률은 높아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경제난이 심화되면 혹은 장관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책의 힘은 약해질 거예요. 환율은 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경상수 흑자가 워낙 많고 우리가 보유한 외환들도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질 때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한 차선만 미국에 투자한 그 투자 수익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거의 천정에 와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그 주식 투자하는 가구의 비율이 무려 60%예요. 이거는 대공황 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10대 주식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40%에 육박해요.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요? 1등, 2등, 3등, 4등 이런 주식만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율이 그만큼 높아져 있어요. 이미 천장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한다. 그거는 거의 끝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4분의 3이에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3배가 더 커요. 이거는 일본 버블이 한참 부풀어 올랐던 1980년대 말과 그 비율이 비슷해요. 거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어요. 이 끝물에 미국에 주식 투자하는 거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봐요. 그 거품 꺼진다니까요. 그 피해 손실뿐만 아니라 환율이 하락함으로 해서 빚어지는 환차손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극단적으로 후퇴를 하게 돼요. 금융위기 터지면 무조건 마이너스 성장 가요. 반대 사례는 없으니까. 그러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그 상황을 타개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하게는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절호의 기회가 와요. 우리 1998년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1998년도 상반기까지 투자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98년 하반기 이후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수십 배, 수백 배를 기록한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마다,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마다 그게 다시 극복되는 과정에서 주식 가격은 폭등을 하기 시작해요. 금융위기 터지는 과정에 주식은 뭐 반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 나고 그러잖아요. 대공황 때는 380일까지 갔던 다우지수가 40일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 40일에 떨어졌을 때 투자한 분들은 얼마나 큰 기회를 잡았겠어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보유 비율을 좀 확대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이렇게 뵙게 돼서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걸어줘요. 제가 얘기로도 슬슬 피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기쁘고 또 젊어진 것 같아서 좋아요.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자기 확증 편향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걸 믿더라도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예측을 하게 되면 쉽게 행동에 옮겨요. 거의 반드시 행동에 옮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계 경제 어디로 갈지, 과연 금융위기가 터질지 아닐지 이걸 스스로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해 초에 경제 병리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금융위기가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경제 원리들을 여기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 경제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좀 섭렵을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금융위기나 다른 경제 위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이 책에는 경제 병리학의 주요 임상 사례들을 거의 다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의 예측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읽을 거리로도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경제 앞날을 특히 금융위기가 터질지 안 터질지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측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측에 따라서 행동에 옮기셔서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익을 크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